예. 오늘 교재에 174쪽 펴시고 오늘 12월 달 마지막 수업이죠. 예, 농지법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174쪽에 보면 주택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 할 차례인데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뜻부터 하셔야 돼요. 자, 대량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분양주택은 분양을 하고 임대주택은 임대를 에 관한 겁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을 분양, 임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인데, 자, 원칙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속에 자, 주택의 공급, 분양,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 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택을 공급에 있어서 분양, 뭐 1순위자, 2순위자 하는 입주자 저축 순위제도나 그 다음에 청약 가점제 이런 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속에 있지만은 이런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책에도 없고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출제된다면 여러분 학습 범위가 한 150페이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매달 바뀝니다. 매달. 예. 그래서 뭐 출제를 안 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주택 공급에서는 출제를 하는 것이 어떤 부분 출제하느냐? 주택을 공급, 분양, 임대하면서 첫째 투기가 생길 수 있죠. 투기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어떻게 안정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한 두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규제책이 이 주택 공급 파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쓰는 각종 규제책이 이 속에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 주택의 공급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일반 원칙은 사업자는 주택부의 제한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되고, 2번에 주택 공급에 하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하는 규칙 속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출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정도만 소개하고 말았다 이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부터는 이제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은 자, 결국 전매를 못하고 여러 가지 투기를 전매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투기적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제도 얘기. 투기과열지구. 자, 여기 봅시다. 자, 말 그대로 투기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과열이 되어 있다. 아주 심하다. 또 지구라는 말을 붙여놨죠. 지구. 지역에 전 지역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소위 말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 부르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합니다.
자, 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투기가 있거나, 자, 투기가 어떻습니까? 우려되는 것까지 다 지정해 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투기가 우려되거나 또 투기가 있는 지역을 전체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투기 조정을 하겠다 이 뜻인데 어떻게? 자, 첫째, 분양권 전매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 분양권만 아니라 주택 있죠, 주택. 자, 분양받은 주택까지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법이 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이나 주택 전매 전체를 이적 일대는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에 자,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 세금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청약도 제한하고, 대출도 규제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제한처를 가지고 이 일대 전체에, 자,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해서 이 전매 제한이나 세금 부과나 청약 제한이나 대출 규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기 우려를, 투기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잠재우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가 가열되어 있는 것도 지정할 수 있고, 그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또 주택 거래가 위축이 되는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우려가 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위축되는 곳은 없어요. 전부 다 과열이 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대상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서 일단은 투기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 전체 속에서 요런데 이 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죠. 지역의 일부가 지구예요. 여기는 이제 투기 무슨 지구? 과열 지구요. 이곳은 자, 지금 투기, 분양권이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지금 과열이 돼 있다. 이 전체 지역에서 제일 심한 곳이다 이거죠. 예. 자, 여기는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해서 아예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규제하고, 위반하면 처벌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투기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제일 심한 곳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투기 막기 위한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서 폭넓게 여러 가지 이 제재를 가지고 투기 막고, 그 중에서 투기가 아주 심한 곳에 뭐 지정한다?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전매도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대출 규제도 하고, 처벌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는 제도인데, 2중 3중으로 투기를 막게끔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에 또 투기가 지정하고, 분양권 상한제도 정하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막도록 이렇게 제한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이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를 해놨죠. 예, 보유세까지 이렇게 부과시킵니다. 예, 9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까지 부과시켰는데, 그래도 내려갑니까? 그래도 올라가죠. 왜 그래 올라갈까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맸다는 거예요.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접근할 때 소득 분배 정책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금 부과도 필요하지만은 공급 정책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가 나타났냐?
돈 없는 서민들이 죽어나요. 자, 그러니까 서민들이 결국은 또 서민들 쪽에서는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는데 결국은 보유세니 각종 소득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규제를 해버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정책을 펴줘야 되느냐? 공급 정책을 펴줘야 됩니다. 저렴한 아파트를 어떻습니까? 같이 공급을 해줘야죠. 저렴한 아파트 공급도 하고 소득 분배 정책도 같이 펴고 했어야 되는데 한쪽만 하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다른 쪽 수요, 즉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주택의 공급 정책을 좀 더 처음부터 접근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사 정부에서 13평짜리 아파트 서울에 공급하겠다 해놓고 뭐랬습니까? 4인 가족이 살기에 아늑하다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얄팍한 정책은 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24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서울에 어떻습니까? 공급해야 서민들도 좀 쾌적하게 살지. 그 4인이 붙어가 오글오글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유지해가면서 너무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투기 우려가 있는 이런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투기가 심한 곳에 이걸 지정해서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나 처벌 조항을 두어서 투기적 거래를 막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은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그게 줄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은 아주 투기가 심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다음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박스에 1, 2, 3이 있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했다. 이러면 투기적 거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1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 수요가 높아지니까 투기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면 이는 주택 공급 계획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고, 3번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승인 등으로 토기 및 주택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1번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다. 이 말은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이 지역이 최고 낮다는 뜻이죠. 평균 이하니까. 그만큼 주택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투기가 일어난다 이 뜻이죠. 또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 이하다. 자가주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투기가 일어나겠죠. 이럴 때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입자저축 가입자 중에 주택 청약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청약 경제 1순위자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작다니까 그만큼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읽으세요. 여기에 5대1이니 물론 시험에서 5대1이니 10대1이니 30%는 묻습니다.
문제인데 지금 12월 달에 이게 5대1, 10대1, 30%에 막 신경 섞으면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다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바뀔 거예요 이거. 지금 주택가격을 계속 지금 보고 있죠. 보유세까지 때리던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 정책은 또 이거 어떻습니까?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다 정도만 읽으시지 거기에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발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정권자 및 절차 봅시다. 주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지정합니다. 이번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후 지정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 4, 5는 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옆에 가서 177쪽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예, 봅시다. 1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의 줄치입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1번 줄치입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히 적용합니다. 2번 줄치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한 지역일 때는 자 적용하죠. 그래서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줘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다라는 것은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죠. 분양가격. 이 분양가격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공급되는 자 공동주택,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어디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거는 공산주의 법이죠. 자본주의 법 아닙니다. 자, 자본주의 법이라면은 모든 제한은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이거는 가격을 어디서 정해준다는 겁니까? 아파트 가격을 법에서 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법을 도입을 해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파트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대통령이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3억짜리를 14억으로 만들었죠. 지금 현 정부는 17억짜리를 40억짜리로 만들었어요. 예, 뭐 이거 신문에 다 난 이야기니까. 예. 너무 많이 올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은 투기를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마에 올라갔어요. 이 가격이. 현은 투기를 방치하지 않았죠. 자기 딴에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마에 올라버렸어.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책 실패입니다. 정치를 하도록 정권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맡겼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건 정책 실패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기에 서울에 한 34평짜리 아파트 3억 정도 하던 것을 불과 4년 만에 14억으로 올립니다. 옆에 새 아파트 분양가격 얼마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4억이었는데
흥기 14억 하는데 세기 4억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15억 이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3억짜리 아파트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 얼마쯤 내줬을까요? 3억짜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7, 8억 내줍니다. 3억짜리 7억 내지 8억 대출 내줍니다. 그 정부가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조차도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3억짜리를 결국 뒤에 보니까 7, 8억 이상을 대출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낡은 아파트의 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표됐던 것이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기겠다 해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표됐던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때 발표됩니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 다 적용했어요.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아무 적용할 이유도 없는데 적용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울산도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시한 금액조차도 분양가가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바보들이 정치했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예?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버리니까, 자, 이때부터 서울의, 자, 재개발, 재건축이 모두 다 서울에 뭐가 됐다? 중단이 됩니다. 왜? 이때 정부에서 발표된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평당 분양가를 1,100만 원 이하로 받도록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34평짜리 같으면 4억밖에 못 받죠.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14억짜리 이거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자, 해봐야 아파트 4억밖에 못 받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다, 중단된다? 중단돼 버립니다. 예. 이때부터 10년 넘도록 중단돼요. 언제까지? 2014년 12월 30일까지. 자, 10년 넘도록 중단이 돼 버리니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추진 못하고 있죠.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자, 추진시키기 위해서, 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문의를 하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이 제도를 폐지하면 우리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자,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여가 밤에, 예, 누구 반대 없이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자,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당연 적용하도록 하자.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걸 흔히 민간택지라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전부 다 무슨 택지예요? 민간 택지죠. 민간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뀌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상, 자,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추진이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도록 법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에 들어갔죠. 쭉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14억짜리 저런 낡은 아파트가 뭐 16억, 뭐 17억 이 정도 선에서 쭉 유지됐어요. 유지되고 2017년 현 정부 들어와서 8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자 발표하면서부터 이 가격이 20억, 뭐 하나 또 발표하면은 뭐 25억, 쭉쭉쭉쭉 발표할 때마다 올랐지요. 얼마까지? 40까지 올랐고. 자, 서울에 지금 가장 핫한 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서울의 엄마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큰 재건축이고, 그거는 재건축 자체를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시켜 버렸어요. 왜? 너무 정부 규제가 많으니까. 예. 자, 그래서 가격만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떻다?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니까 자 결국은 2017년 8월 이후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딱 해버리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습니까? 중단돼 버렸어요. 예. 지금 안 합니다. 예. 이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무슨 법적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제대로 한 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했을 때 자 거기에 따른 가격 안정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연 효과 있는 제도입니까? 없는 제도입니까? 없는 제도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하루아피 빨리 폐지시켜야 할 법이다 이 뜻입니다. 예. 아무 소용없잖아. 예.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규제 일본도, 소득 분배 정책에 따른 규제 일본도로만 주택 시장을 잡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자 소위 말해서 애들 정신머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자, 그만큼 바보들이 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이 제도가 제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1번 도시형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저가주택이죠.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업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심의해결했을 때는 정하지 않는데 이 2번은 뭐냐? 외국인 상대로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되어 있다 해놨죠.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상대로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3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업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이런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마라 이 뜻인데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부산의 해운대 아십니까? 그게 관광특구예요. 거기 고층 아파트 있죠. 예, 그런 아파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건축비 산정 이하는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정지 해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도 보실 거 없습니다. 예, 그 지금 다 사실 폐지시켜야 할 법들이 아무 효과 없잖아 지금. 예. 자, 그리고 내년쯤 되면 또 이 부분도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뭐 이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려가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투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과열이 되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또 주택 거래가 위축되거나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투기가 과열되거나 우려 있는 지역의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놨어요. 위축되거나 우려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둘치시고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지정 기준이 동그라미 1번이 무슨 지역이다? 과열지역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위축지역이라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자, 과열지역은 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자, 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자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공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면 과열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다 이 뜻이요. 그런데 그 1번은 우리 앞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가 있거나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전체를 지정하고, 그 속에 투기가 아주 심한 곳에는 뭘 지정한다?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해서 2중 3중으로 투기를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과 동일합니다.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자 30% 이상 증가한 지역도 과열지역으로 지정되고, 시대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도 지정하는데, 이 세 번째 것도 투기과열지구에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결국 투기과열지구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중복됩니다. 자, 그래서 2중 3중 투기를 막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축지역. 직전부터 송급해서 6개월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주택가격이 1%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죠. 자, 이런 곳으로서 세 가지 지역인데,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이 감소됐다든지,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시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어떻습니까? 초과해도 이럴 때는 주택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위축지역 지금 대한민국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자, 조정대상지역이 넓은 지역입니까? 투기과열지구가 넓은 지역이야. 이게 훨씬 넓은 지역이죠. 과열된 곳 또는 위축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고, 또 과열지역 안에서 특히 투기가 심한 곳에 뭐 지정합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뭐 5대1이니 뭐 30%니 20%니 그런데 신경 써버리면 안 됩니다. 예. 어차피 내년에 또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주택 등 전매 제한 등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왜? 이혼도 법이 자주 바뀝니다. 예, 1년에 몇 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거 보실 필요 없고, 181쪽에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죠. 역시 뭐 지금 단계에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어쨌든 주택 공급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두 문제는 오는데 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아시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 바뀐 난 뒤에 그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시험 칠 때 되면 누구나 다 감을 잡고 갑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도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외우라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숫자 외우면 안 됩니다. 예. 하도 외워서 그거 뭐 외우면 뭐 시험에 오느냐 안 와요. 예. 그냥 이런 뜻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시험에 난중에 이 부분 노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딱 지정해 주면 그것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농지법으로 갑시다.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자, 두 문제가 나오는데, 뭐 대부분 수험생들이 조금 소홀히 하죠.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소홀히 하는데, 나중에 중개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같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좀 아시는 것이 나중에 중개업에 도움이 됩니다. 자, 총설에 보시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민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말은 첫째 줄에 있죠.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핵심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먼저 농지라는 토지부터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 토지와는 다릅니다. 농지는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 농지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 법은 한마디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에 가까운 법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입니다. 자,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 법은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이 좁은 국토에 국가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면은 국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식량을 자급자족합니까? 자급자족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이상한 나라라고 봅니다. 왜? 저 좁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다. 그 바탕이 됐던 법이 무슨 법이다? 농지법. 이 법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강력하냐? 자, 봅시다. 첫째, 농지 소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농지 보전. 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자, 농지 소유. 자, 첫째, 소유 제한을 합니다. 자, 농업인에 한해서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인들은 아무리 지가 돈이 있고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나 소유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자, 예외로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 예외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은 비농업인이 예외로 농지 소유하더라도 소유 상한제를 도입해 놨어요.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농업인은 능력껏 소유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소유되지만은 비농업인은 예외로 소유하더라도 상한이 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를 도입해서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만이 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소유권 등기 있죠?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아무나 취득할 수 없도록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농지를 하나 소유를 하려고 매매를 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을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예,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이 자격 증명이 없으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지를 처분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토지는 뭐 논리 나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팔아라라는 제재를 합니까? 안 하죠. 농지는 농사 안 지면 처분해야 돼요. 예, 처분 안 하면 각종 제재가 다 들어옵니다. 자, 이 소유만 보더라도 농지는 개인 소유권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한다? 예, 제한을 많이 합니다. 일반 토지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주의에 가까울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쪽은 땅덩어리에 사실 국가 식량 생산이 자급자족되고 사실 살이 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전합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됐다고 기념으로 북한에다가 살을 한 150억씩 뭐 300억인가 죽게 받아라 하니까 뭐랍니까 북한에서. 걔는 쫄쫄 굶고 가면서도 자존심 세가 안 받는다고. 내가부터 받겠어요. 배가 고픈데. 예. 자, 농지 이용은 농업인이 하는 것이죠.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를 안 해요. 여기서는 농지 이용 쪽에서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대리 경작제, 대신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짓는다는 뜻이에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 안 지면 지자체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 경작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 사용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자, 농지 보전은 크게 두 가지 제도. 하나는 농업 진흥 지역 제도, 그리고 농지 전용 제도. 자, 이런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농지 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 소유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상당히 제한시키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용은 정대시키고, 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제도나 농지 전용 제도를 통해서 농지 보존을 강화시키는 법입니다. 어떤 법보다 강력합니다. 이 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없었어요. 아니, 이런 강력한 법이 없었으면은 사실상 전국토가 개발됐겠죠. 농지가 없어서 식량 생산을 식량을 외국에 도입해야 할 정도였을 거예요. 자, 그만큼 강력한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건 주지 마시고.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